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고통 겪고 계시죠.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반드시 끌어내려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친다 시리즈 강의, 지난주에 이어서 공수처법 이 개정안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내용을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필요하시면 나중에 지난 회 본 방송을 보시고 이해를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수처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공수처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그것이 이미 악법인 공수처법을 어떻게 개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공수처법의 문제점, 이걸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수처라고 하는 건 원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거죠. 근데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게 만든다. 이게 공수처법의 원래 검찰개혁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 공수처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검찰보다 훨씬 강한 권력을 갖는 이런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더군다나 이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그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더욱더 정치적으로 예속된 그런 수사기관으로 만들어놨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추진된 공수처법이 실제로는 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공처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검찰개혁의 목적과 맞지 않은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입법 목적 자체가 도대체 달성할 수 없는 입법 목적을 내세우고 전혀 엉뚱한 법을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처는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도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통제를 받을 뿐이고, 실제로 입법, 행정, 사법부 어떤 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들어냈다. 물론 이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아마 공수처를 집권연장, 장기 집권의 어떤 음모의 일환으로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간에 이 모든 국가 권력은,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 권력은 통제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력 분립의 원칙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민주주의 과정의 본질이기도 한데, 이 권력기관에 대한 통제라는 요소를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절대적인 수사기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공처법에 대해서는 아마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게 앞으로 제기될 것 같고 또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법적인 측면, 즉 헌법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 첫째, 우리 헌법에는 검찰, 경찰 이런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89조에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규정되어 있는데 주요한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 가운데는 유일하게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건 뭐냐면 검찰이 최고의 수사기관이라는 걸 전제를 해서 그 검찰의 그 장인,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임명을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건 이 89조 조항은 검찰이 최고의 수사기관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검찰보다 더 우위에 있는 수사기관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수법을 만들게 되면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첩권이라든지 우선수사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검찰은 사실은 공수가 만들어지면 공수 아래로 들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위에 있는 수사기관이 공수죠. 그러면 실제로 이 최고의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총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국무회의가 심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논리에 따르면 공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검찰보다 우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설치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공처를 만들었다. 그래서 헌법상의 근거가 없는 최고의 수사기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헌법 제89조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가기관, 특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공처와 같은 굉장히 검찰보다 막강한 수사권을 갖는 그런 권력기관은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헌법 89조에는, 이 공처를 만들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 헌법 11조에 보면, 평등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등 규정은 뭐냐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이 생활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 평등권의 내용입니다. 평등 원칙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처가 만들어지고 공처가 활동을 하게 되면 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일반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아니고 공처의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정말 무지막강한 그런 권력을 갖는, 어떻게 말하면 공처가 아니라 정말 이제 공포처가 되는 그 공처에 의해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전부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고위공직자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합니다. 그럼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 국민은 검찰의 수사를 받고 고위공직자는 따로 공수의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헌법 11조 1항을 바로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처법은 헌법 11조 평등조항을 위배한 그런 위헌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권력분리 원칙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권력분립을 전제를 해서 사실 헌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헌법의 기본 원리가 권력분립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권력분립의 원칙에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국가 권력은 서로 견제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균형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처는
전혀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보다 위에 있는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 그런 기관이 있다. 그래서 이건 정면으로 권력 분리 원칙에 유의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헌법에 규정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법 절차 원칙도 위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헌법에 사실 설치 근거가 있는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수가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하면 검찰은 공수에다가 사건을 이첩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수사권이죠. 이 조항에 의해서 실제로 검찰의 권력이 무력화되는 거죠. 이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그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적법 절차 원칙인데 검찰이 기능을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바로 검찰의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것 자체가 적법 절차의 원칙을 사실은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말은 행정학 또는 뭐 국가 조직 측면에서 보는 건데 이 공처가 이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국가기관을 만들 때는 물론 헌법이나 헌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물론 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기관을 국가조직을 만들 때는 따져봐야 됩니다. 반드시 뭘 따져봐야 되냐면 첫째, 이 국가조직이 필요한가 불가피한가 필요한가 하는 요소를 따져봐야 돼요. 필요성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처는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고 기소, 공소유지, 그 다음에 공소제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공처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이 필요성이 없는 기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필요한 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측면에서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을 또 위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필요성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중복성 문제입니다. 이 사건 이첩 문제가 나오는 것도 그렇죠. 검찰과 또는 경찰과 이 공처가 이 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사기관이 중첩된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검찰과 공처는 직접적으로 권력이 충돌합니다. 물론 이 공처법에 따라서 공처가 검찰에 대해서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이첩을 해야 되죠.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그 권력이 수사 권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바로 이 점이 사실은 불필요한 그 조직을 만들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공처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내세우는 게 공처는 옥상옥이다. 그리고 집 위에 또 집을 지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바로 불필요한 기관을 중복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건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정말 이제 이번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 공처법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처 개정안은 총 3개가 나와 있습니다. 3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제출한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월 24일에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개정안은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가지고 입법 예고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 입법 예고 절차 동안에 의견이 많이 달렸는데 그게 약 524건의 의견이 그게 제출됐습니다. 근데 그 의견 가운데 절대 다수가 개정안을 반대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 9월 8일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이 법안은 현재 그 입법 예고 기간은 만료가 됐습니다. 지난 19일로 입법 예고 기간은 만료가 됐는데, 이때 총 83개의 의견이 달렸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법안은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데, 오늘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오늘 아마 그 문재인이가 개최한 권력기관 계획회의라는 걸 했죠. 그래서 입법 앞당겨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을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 법률이 있는데, 법률안이 있는데, 박범계 의원이 제출하는 법률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당이죠. 힘당에서 위원을 2명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천을 안 하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면, 박범계 개정안은, 자, 그 국회의장이 그 여당 교섭단체에다가 위원 추천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흘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그 법학교수가 저도 법학교수의 소속인데, 법학교수의 회장, 그리고 또 로스쿨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법학전문대학 협의회 이사장, 이 두 사람을 그냥 추천하지 않은 그 원내 교섭단체 몫으로 국회의장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기다렸다가 국회의장의 서면으로 위원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열흘이 지나도 만약 추천을 안 하면 바로 교수협의회에 해당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바로 그 공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바로 자동으로 바로 추천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박범계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강의했던 날이 9월 14일인데, 그날 백혜련 의원 아시겠죠? 이 공수처법안을 원래 발의했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의원이 바로 백혜련 의원인데, 백혜련 의원이 뭘 했냐면, 또 지난 9월 14일 이 법률안 개정안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일단 박범계 의원의 그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열흘 동안 국회의장의 서면으로 위원 추천을 해달라고 교섭단체에 요구했는데, 만약에 추천을 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법학교수협의회 회장하고,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바로 위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내용은 박범계 의원 개정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혜련 개정안에 중요한 내용이 뭐가 들어있냐면, 만일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겠죠. 하여튼 뭐 법무부 장관하고 보건행정처장하고 대한변협회장하고, 그리고 이제 여당 추천 2명, 그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아까 얘기했던 두 사람, 그 법학교수협의회 회장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 사람으로 우리가 7명이 구성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안 하고 끌 수가 있겠죠, 시간을. 근데 그걸 막기 위한 조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업무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의결을 할 수 없을 때는 열흘 동안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교섭단체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그 후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이죠. 그리고 그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처음 30일, 그리고 또 추가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총 50일 이내에는 반드시 공처장을 추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강제하는 조항을. 바로 이제 박범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의 개정안은 바로 이걸 목표로 합니다. 현재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을 바로 이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리고 또 후보 추천 그 임무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개정안이다.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요 박범계 개정안하고 백혜련 개정안은 요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김용민 의원의 법안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그 김용민 대표 발의한 그 개정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까 박범계 의원과 백혜련 개정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첫째,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해서는 수사권은 다 가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공소제기권과 공소유지권은 일정한 그 고위공직자, 이걸 제가 특정 고위공직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만 그 공소제기권과 공소유지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근데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그리고 일정 고급 경찰 공무원, 이와 같은 경우에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개정안은 어떻게 했냐? 개정안은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뿐만 아니고 바로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을 다 인정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엄청나게 그 공수처의 권한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컨대 일반적인 공처 범죄의 경우에는 그 현행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이 공처가 수사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일반적인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는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걸 검찰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바로 공처가 수사하고 공소 제기하고 공소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실제로 공처가 이와 같은 권한을 독점하지 않을 때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공처가 수사를 했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그 수사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네 가지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런 분들이, 그런 고위공직자들이 아니고, 일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공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어디다 맡게 되냐면 검찰에 맡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판단할 수 있죠. 공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걸 뭐냐면 공처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판단하면 공소제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들이 검찰이 가져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종의 공수처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거죠.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면 공소 안 할 수 있으니까. 또 공소 제기했다라도 공소 유지를 적절한 선에서 통제를 수위 조절을 해가지고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를 사실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을 다 가지면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공수처가. 자기들이 수사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이거 잘 됐다고 보고 당연히 공소시효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공소유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검찰이 이 공수를 견제할 수 있는 조그마한 그 통제권도 사실은 이제 완전히 무력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완전히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초래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검찰 입장에서 정말 자기의 실권을 사실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검찰 쪽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이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검찰에서 이걸 사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수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하면 조직적으로 이에 대해서 사실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저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너무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하여튼 이제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물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제 예컨대 봐주고 싶은 사건, 여권 성향의 피의자가 비고인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사건 깔아뭉개겠죠. 그런데 정말 손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특히 야권에 있는 사람들, 야 성향의 그런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수사권, 공소권 다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정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공수의 권한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좌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역사 관련 법안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처음에는 자그마한 걸 요구하죠. 근데 그거 만들어지면 그걸 개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 자꾸 확대해 갑니다. 바로 이 전형적인 예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국민들이 별로 반발 안 하게, 또 검찰이 반발 안 하게 공수의 권한을 좀 축소시켜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개정안 내가지고 바로 확대시키는 거예요.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아직 구성도 안 냈는데 바로 확대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공수가 이제 공룡기관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 문제점이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고위공직자 범죄가 이제 공수가 수사하고 공수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확대시켰습니다. 아까 권한을 확대시킨 것은 수사권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그다음에 공소유지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를 확대시키면 그 공수의 수사를 받게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늘어나게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의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뭘 옮겨놨냐면 증거인멸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물론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를 범했을 경우는 아예 그 범죄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죠.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고위공직자가 전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증거인멸을 했을 때는 그게 공수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석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증거인멸죄라고, 보통 이제 범죄를 범한 사람, 특히 이제 고위공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죠. 근데 하여튼 고위공직자가 증거인멸죄를 범하면 그걸 공수가 수사한다,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겁니다. 이 정말 증거인멸죄라고 하는 건 원래 고위공직자 범죄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고위공직자가 증거인멸죄를 범하면 그걸 공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이와 같이 하여튼 그 고위공직자를 얽어 넣기 위해서 각가지 범죄를 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법에 이제 관련 규정이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 포함해서 하여튼 이런 괴상한 증거인멸죄 같은 것도 고위공직자 범죄에 포함시켜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예제입니다. 완전히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완전히 어떻게 말하면 코가 낀 거죠.
그거 깨가지고 사실 공수처 눈치 안 볼 수 없습니다. 눈치 보게 되겠죠. 정말 이게 이제 정말 공직사회가 이제 뭐 정부에 반대되는 입장을 뭐 그런 발언, 그런 뭐 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 뭐 그런 조치 같은 걸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언제나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내용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또 하나 좀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 추천위원회, 이 공수상 추천위원회입니다. 후보 추천위원회인데, 이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7명으로 구성을 하죠. 그 했는데, 여기 지금 김용민 개정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백혜련 의원 법안을 포함해서 다른 법안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도 포함되는데, 뭐냐면, 예컨대 교섭단체가 2명씩, 여야 2명씩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어떤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구성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김용민 법안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그런데 만약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의 몫이 있죠. 그걸 아예 국회의장이 국회가 추천하는 걸로 변경하는 겁니다. 원래 여야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죠. 그걸 국회가 추천하는 거예요. 4명을. 근데 국회가 추천한다는 말은 이번에 상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독시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국회가 추천하면 다수당의 4명을 다 추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야 2명씩 분배되어 있던 것을 여당이 4명을 다 추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혜련 법안 법률안 개정안 법률안 필요 없겠죠. 아니면 국회가 추천하니까 국회가 본회의에서 그냥 4명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통과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당이 4명의 국회의원을 다 추천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가 4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섭단체 빠지고, 또 적어도 뭐 타협용으로 3명, 1명은 뭐 야당이 양보한다 치더라도 3명을 적어도 여당이 추천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후보 추천위원회부터 완전히 구성을 여당 중심으로 가겠다. 이 법안 통과시키면 바로 국회 본회의 열어가지고 바로 추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근데 국회가 4명, 여당이 4명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적어도 3명까지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 사실 야당 몫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건 여당이 혼자서 다 하겠다는 겁니다. 혼자서 자기들이 위원 추천 다 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제 추천위원회가 사실은 여당의 거수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독소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다. 그래서 하여튼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했는데, 그건 바로 다수당이 4명을 다 추천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박범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은 이제 바꾼 거죠. 이제 야당이 추천 안 하면 그걸 이제 뭐 법학교수협의회 회장하고 로스쿨 협의회 이사장하고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고 아예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추천위원회, 이제 공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방식을 보면, 의결 정수를 어떻게 하냐면 7명의 위원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7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말은 2명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야권이 2명을 추천했으면 하면, 그 야권 2명이 반대하면 현행법으로는 공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가만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7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분의 2, 7명 가운데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3분의 2가 얼마냐? 5명입니다. 5명. 그러면 지금 김용민 개정안에 따르면 예컨대 야당이 2명을 추천하더라도 위원을 추천하더라도 이 2명이 또 반대하더라도 여당은 자체적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당의 반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야당이 가진 몫이 2명이기 때문에, 즉 2명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되는 거죠. 그러면 여당 마음대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2명을 추천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지명해가지고 인사청문회 그 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는 지금 개정안대로 간다면 그냥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뭐 2사람 추천하는 거죠. 실제로 뭐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이제 공수처에 앉히고 싶은 사람이 있겠고, 그럼 덜러리 1명 세우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인사청문회 거쳐가지고 바로 임명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말하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누구를 공처로 앉히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추천위원회 그 의결 절차 밟아서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완전히 이제 뭐 국민의힘당 이 당 완전히 빼고 하겠다는 거죠. 너희들 아무리 반대해도 우리 길을 가겠다. 완전히 독주입니다. 독주체제입니다. 정말 이 야당 역할도 못하는 야당이 정말 이제 뭐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원천 봉쇄해버리겠다. 야당의 역할을 완전히 원천 봉쇄해버리겠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바로 개정안이 이 개정안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간에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여당이 실제로 마음대로 그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또 후보도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게 바로 이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제 기가 막힐 조항이 하나 또 들어가는데요. 이 김용민 그 개정안은 굉장히 사악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악법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완전히 야당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게, 그리고 공수의 권한을 마음껏 확대시켜 놓고 공수처 범죄도, 고위공직자 범죄도 확대시켜서 공수처 권한은 하여튼 무한정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그런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이걸 보고 약간 좀 이게 제 눈을 좀 어시했던 바로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공무원들에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했을 때, 인지했을 때는 그 고위공직자 범죄를 반드시 고발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자기 직무를 수행하겠죠. 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했으면 그 범죄를 공수에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조항인데, 사실은 뭐 이건 이게 이제 불고지죄하고 연관이 있는데, 물론 우리 보안법에 불고지죄가 들어있긴 한데, 근데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반국가 행위자를 인지했을 때 그걸 이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예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을. 이거 불고지죄가 저보다 훨씬 더 강한, 그리고 이건 뭐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그냥 고위공직자 범죄, 이걸 발견하면 바로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정말 이제 이게 만약 이 조항이 저는 이 조항이 절대 통과, 뭐 입법 자체가 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특히 통과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사실은 상명 하복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팀을 이뤄서 사실은 공무를 수행해야 될 조직이죠. 그런데 조직 구성원들인 고위공직자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지시도 내리고 뭐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하겠죠. 그럼 경우에 따라서 이 부하 직원들, 이런 직원들이 뭐 상급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많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꼭 범죄 때문이 아니라 뭐 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좀 너무 업무가 과하다고 느끼거나 이렇게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불만이 있으면 실제로 그런 것을 고위공직자 범죄로 엮어가지고 그걸 고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위공직자 발을 안 묶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고발 업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사회가 서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해야 되는 거죠. 고발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을 완전히 만리적으로 그 공직 세계를 정말 서로 감시해야 될 적으로, 사실 잠재적 적으로 그렇게 규정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특히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특히 하급 공무원들이 나를 공수에 고발할지도 모르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못하게 될 겁니다, 아마. 좀 이렇게 약간 이제 질책성, 그런 그 지시 같은 것을 내릴 때는 아마 굉장히 움츠러들 겁니다. 나의 행위가 그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또 그 하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 이 범죄를 공수에 고발하지는 않을지 두려워하게 되겠죠. 바로 그게 그겁니다. 고위공직자들을 완전히 이 고발 조항을 이용해서 공수의 노예를 만들고, 또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사실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불신이 팽배하는, 어떻게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오 감시 제도 같은 거, 공무원끼리 감시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걸 강요하는 게 바로 이 공무원의 고발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제 고위공직자 되면 눈치 봐야 될 것이 한두 곳이 아니겠죠. 아니, 공수에 고발되면 수사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처벌받고 뭐 징계받고 그렇게 하면 뭐 연금이 날아갈 수 있고 직장이 날아갈 수 있고 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말 눈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개정안은 이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고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나마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는 또 처벌 조항 넣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반드시 나오죠. 아니,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고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처벌 조항 둬야 된다. 그런 논리를 또 군불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고발해야 되고, 고발 안 하면 처벌까지 받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설령 처벌 조항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그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체도 그렇고 이제 공무원도 그렇고 징계가 있죠. 징계. 우리가 말하는 파면, 해임 같은 게 있죠. 징계 사유는 뭐냐면, 좀 윤리적 성격을 띠는 뭐 징계 사유도 있지만은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실정법을. 그래서 예컨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시행되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실정법입니다. 근데 어떤 공무원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고발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면 그 해당 공무원은 징계 여부됩니다. 징계. 왜? 실정법을 위반한 거니까. 그러면 처벌 절차는 지금 이 개정안 에 따르면 처벌 절차를 바를 수는 없지만 징계 절차는 바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징계 절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파면 해임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공무원을 일종의 공처의 노예로 만들어 놓는 거죠. 노예로. 그래서 사실 또 다르게 말하면 공무원들끼리 너희들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적발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걸 공처에게 물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어달라는 거죠. 공처에 고발하라는 거죠. 그러면 공처가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정말 공처는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죠. 놀고. 공무원들이 알아서 고발해올 거니까 그거 기다렸다가 그 수사할 건지 말 건지 사건 보고 뭉갤 건 뭉개고 또 표적 수사할 건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심각하죠. 바로 그런 거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국가기관. 이건 이제 감사원이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국가기관이 있는데 이 국가기관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했을 때는 그때는 바로 공처에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도 고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그 공무원의 고발 의무와 똑같은 효과도 생긴 이제 조직 자체가 고발해야 되니까 조직 분위기 정말 살벌해지겠죠. 거기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는 모든 국가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갖습니다. 일정한 자율성을. 그래서 근데 국가기관을 조사하다가 이건 우리 조사 대상은 되지만 이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 기관 자체에서 이걸 사실은 고발하지 않는 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들어가면 조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감사원 같은 데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를 발견하면 반드시 공수처에 고발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의 자율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은 공무원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완전히 예속시키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국가기관 자체를 예속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수처 앞에 기게 되겠죠. 알아서 기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발견되면 바로 그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고발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아마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이런 고발 의무 조항을 고발을 이겨내고 아마 공무를 제대로 수행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면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국가기관 자체 또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 자체를 완전히 예속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게 이 조항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만큼 커졌죠. 권한도 커졌고 그리고 이제 고발하게 만들었으니까 고발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원래 이제 검찰은 기본적으로 인지수사를 하거든요. 인지수사를 고발도 들어오지만 인지수사를 하는데 이 고발 의무조항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고발 사건들이 제기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현행법상의 공수처 인력 가지고 감당이 안 될 수 있죠. 또 원래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는 소규모 인력이 마치 그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거대 공공기관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했죠. 근데 이제 본색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행법에는 공수처검사를
25인 이내로 두게 돼 있습니다. 25인 이내 공수처 검사를요. 그런데 개정안은 이걸 어떻게 바꾸냐? 30인 이상 50명 이내로 바꿨습니다. 25명 이내를 30명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공수처 검사를 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 수사관이 있죠. 수사관 정원을 원래 현행법은 40명입니다. 그걸 몇 명으로 바꿨냐? 50명 이상 70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의 인원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대폭, 아주 대폭 늘리는 겁니다. 이제 공영결, 그야말로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죠.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또 하나는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 이렇게 30명에서 50명 이내까지 둘수 있는데 여기 파견 조항이 있습니다. 원래 검찰 수사관이 파견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파견 공무원들 이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행법에 뭐냐면 40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근데 공수처 수사관이 30명이면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관을 파견받으면 그럼 10명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도 공수처 수사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을 다 합쳐야 4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인원을 늘렸을 뿐만 아니고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은 다른 수사관일까요? 아마 경찰도 포함될 것 같은데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은 공수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수사관이 아까 말씀드린 50명에서 70명까지 두게 되어 있죠. 그럼 예컨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이 30명이라고 하면 70명 플러스 30명 될 수 있는 거죠. 100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공수처를 완전히 거대 공영기관 마음대로 공수처를 늘리듯이 마음대로 그 수사관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은 공수처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파견해달라고 하면 파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파견해줘야죠. 그러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관이 50명에서 70명인데 사실은 100명 이상의 파견 수사관을 둘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정말 독수종을 넣어가지고 공수처를 비대 권력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공수처 검사나 이런 수사관 이런 자격이 있었죠, 그죠?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걸 낮췄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걸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재판이나 수사나 조사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경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개정안은 재판, 수사, 조사 이런 업무 경력이 전혀 필요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만 있으면 수사 업무를 담당했냐 안 했냐 그런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을 전부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좌파 성향의 변호사들 있죠. 그 사람들 대거 복귀하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 늘어났지 않습니까? 대거 복귀 위해서 이제 자격 미달인, 그렇지만 특정 진영에 충성하는 그런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로 뽑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독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 법률안이 바로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그래서 정말 오늘 아마 법사위에서 심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가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간에 이 부분에서 이 개정을 야당이 어떻게 해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만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 너무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이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당으로서도 하여튼 지금 현재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데 위헌법률 심판이나 헌법소원 이런 것들도 제기해서 무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강의로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강의는 끝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지금 공정경제법이라고 하는 3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사실은 시장경제 완전히 망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오전에 최고위원회의 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여튼 이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한 내용입니다만 지난주와 이번 주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